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바른 역사를 세우고 또 우리 고대사부터 현대사 이르기까지 역사가 제가 배워왔고 또 그렇게 제 관념을 형성했던 그것과 거리가 멀고 속아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그전부터 그런 의식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정부에 있다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역사 관련 특히 고대사 부분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책도 읽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실제 한문 제가 해독을 잘은 못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제 실력으로 해독을 하면서 맞춰본 결과 이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라는 것은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자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물론 학자들이야 다른 어떤 방법론적인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좀 더 하나하나 깊이 있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헌법적 차원, 법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대한민국, 민족사적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언제 개국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법적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이 되고 또 우리의 정부는 어느 때 수립이 되었는지 이를 주로 법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헌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는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 소송을 할 때도 주로 헌법 관련 소송을 했고 주로 공익소송으로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적 차원에서 한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와 관련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만 그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당연한 것을 얘기해도 그게 마치 이단으로 취급되는 이런 사회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비상식의 상식화된 시대에 다시 한번 그걸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저는 이 법조인의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쓰지 않고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 있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강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배우는 심정으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태영 교수라고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최태영 교수. 이분은 1900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로 105살이 되신 분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학, 한국인으로서는 법학 정교수가 처음 되신 분이 아마 1925년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쭉 그동안 이제 해방 이후에도 보성전문학교 전에도 계시고 해방 이후에도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 학장까지 지내고 각 대학에서 강연을 하시고 또 민법이나 상법 그리고 법제사, 법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책도 많이 내시고 학술은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80이 넘으셔가지고 80, 4, 5세 이렇게 보면은 넘으셔가지고 그전부터 좀 관심은 있었지만 그동안 미뤄두었던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완전히 이게 그야말로 기절 통곡할 일이다. 이런 걸 느끼고 당시 이병조 박사가 이제 본인보다 그분보다 한 3살인가 위입니다만은 같이 친구처럼 유학기 때부터 지냈다.
그런데 그게 다 틀렸다 이거죠. 잘못됐다.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뭐 바로잡고, 하여튼 거기에 이제 매진해서 책을 몇 권 쓰셨죠? 우리 한국 상고사 인문, 또 인간 단군을 찾아서, 그리고 한국 고대사를 말한다. 저도 이게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그래서 특히 우리 고대사 부분, 특히 우리 고조선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또 그걸 아마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국 유사에서 나오는 환인이 환국에 조작된 거다 이런 걸 처음으로 제기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란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 역시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물론 저는 시민운동도 했고 또 이 정부에서 공직생활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나름대로 거쳤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조인으로서 쭉을 했고 쭉 공직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법조인으로서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부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역사 관련을 보면서 저도 정말 통감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 책을 저도 섭렵을 했고 또 나름대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현장을 뛰니까 나름대로 이 우리 역사를 보는 눈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는 나름대로 저는 제 하나의 사관이라는 거창한 말 이런 표현은 저는 무엇보다도 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이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모임에도 참석하고 또 같이 소위 이 제야 사학자다 뭐 이렇게 해서 배쳐가는 강단 사학자에서 하는 이런 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오히려 이제 하나의 역사 어떤 우리 흐름 큰 축 잘못된 축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이건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어떤 이념의 어떤 축에 저는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문제야말로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좌가우가 됐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분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고 오늘 또 제가 제 원래 그 주제와 관련해서도 그 전에도 제가 느꼈던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정리는 한 달, 두 달 전에 정리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못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하되, 특히 대한민국 건립 정통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또 오늘까지 이렇게 자료도 찾고 더 연구했던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터키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터키가 요즘 에르도간의 이 어떤 철권 통치로 인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지금 정치 불안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터키를 몇 번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 터키, 정부가 제가 이걸 자료를 찾다가 영어로 하면 터키 정부가 1952년도에 건국 140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그 당시 보면 자료에도 나오고 또 이걸 진승신이라는 그 역사학자는 돌아가셨죠.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언급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도 터키 건국 몇 주년 해서 52년이면 지금 2012년이면은 60년을 보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아주 흥미가 있었습니다. 케말 무스타파 아타투르크가 터키의 국부지요. 1924년도에 터키 공화국을 오스만 투르크를 무너뜨리고 이 터키 현재 공화국을 창설합니다. 그때부터 계산하면 뭐 얼마 안 되죠. 한 30년도 채 안 되죠. 52년도니까 1952년도니까. 그리고
1299년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처음 건립이 됩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망하고 다시 그 오스만이라는 그 부족장에 의해서 건립이 돼가지고 오스만 투르크의 건국년은 1299년입니다. 그때부터 계산해도 어떻게 됩니까? 655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409년 기념식을 갖는가? 바로 그것은 역사서에 단 몇 줄에 나오는 그거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자치통감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북송 때, 11세기죠. 북송 때, 사마광이 진 자치통감입니다. 8년째 역사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AD, 기원은 552년에 돌고래 수장인 토문이 유연을 격파하고 그 수장을 죽이고 독립했다. 수장이 이제 두병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고래는 바로 투르크족입니다. 이 투르크가 돌고래 투르크라는 뜻입니다. 이 투르크족이 바로 유연은 이제 몽골족과 한 계통이죠. 사실 다 유목민족이지만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유연에 속해 있으면서 이 돌골족이 아주 그 서름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뭐 이런 게 그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이 유연을 치고 그 수장을 죽이고 이 토문이 바로 그 유연으로부터 독립을 한 해가 AD 552년이다. 이 투르크족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투르크족의 그 돌골족이 독립했다. 그래서 이날 나라를 세웠다. 민족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이 건국을 그날 552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흉노 일파였죠? 그 돌고리. 그 다음에 돌고리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유브르로 가고, 유브르가 다시 이제 서쪽으로 계속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가서 셀주크 투르크,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지금 역사적 계보가 있습니다. 근데 건국을 할 때, 유엔이, 이 돌고리, 유엔을 격파하고 독립을 할 때는 지금 아나톨리아, 투르크 반도, 소아시아 반도는 전혀 터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터키는 한참 후에 글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셀주크 투르크가. 유목민족이 쭉 이동해가지고. 바로 지금 중앙아시아 알타이 산맥 부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건립했는데, 터키는 지금도 그때를 건국의 해로 보고 있는 거예요. 터키의 국가책을 제가 터키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직접 묻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터키에서는 국사는 민족사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민족사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노부터 시작하는 돌골, 유구르,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현대 투르크 제국 해가지고 이게 바로 터키의 국사입니다. 민족사로서 보고 있습니다. 국사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터키 영토 내에서 멸멸했던 거기가 아주 고대부터 아주 오래전 인류 문명의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 땅이란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히타이트족, 아시리아족, 우르르트 왕조, 프리기아 왕조, 사산족, 페르시아부터 쭉 이어지고 한때는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위에는 비잔틴 제국 영토였다가 1453년에 메멘 2세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됨으로써 오스만 투르크가 거기를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계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터키는. 역사책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명멸했던 그 오래된 역사는 세계사로 가르치고, 오히려 이 흉노부터 중앙아시아부터 쭉 내려갔던 역사를 국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터키족과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우리 동해족을 거치는 한민족은 피를 나누는 형제국가다. 터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6.25 때
터키에서 아마 그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주고 또 많이 전사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피를 나는 거라고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핏줄이 같다는 거예요. 핏줄이.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유목민 계통이고 우리도 이 흉노 돌골 계통이라고 좀 보고 있잖아요. 그 같기 때문에 피를 나눴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터키어를 조금 배우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터키어를 배우기가 그렇게 쉽다고 그래요. 우리 유학생들이나 지금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이 터키 기업인들, 이스탄불 문화원 같은 데서 저 가서 이렇게 같이 강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말 다 잘합니다. 그만큼 배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순이 거의 갖고 비슷한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아마, 지금 생김새는 다 달라도 같은 유목민으로서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개국 시원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개국 시원을. 제가 이제 거기 적봉에 있는 홍삼을 중심으로 한 홍삼 문명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썼습니다만은 이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 저서 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4,500년, 3,000년경에 일어났던 이 적봉을 중심으로 한 내몽골 일대부터 쭉 지금 현재 용영성에 있는 이쪽까지 한 홍삼 문명,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하고 용어가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만은 여기를 저는 금년 8월 초에 이 부근 또 이 낙랑군 조선현 이 부근을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제 허성관 장관님도 같이 가시고 또 우리 이덕일 소장도 같이 가서 역사에 관심 있는 저와 같이 또 젊은 CEO들 이렇게 해서 직접 탐사를 했는데 그때 가서 느낀 것은 그 지역이야말로 전부가 소위 나나 이쪽 이동까지는 그야말로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다. 이런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서 꼭 한번 그쪽 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홍삼 문명을 이룬 동이족은 우리 한민족의 저는 선조 원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중화 그쪽은 아니란 말이죠. 중원 그쪽은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어떤 홍삼 문명 고도로 그 당시로서는 발전된 홍삼 문명 터전 하에서 바로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고조선 건국년은 우리 역사서에 나오죠. BC 2333년이니까 요임금이 중국 요임금이 득유한 시기와 동일하다.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삼국사기와 더불어 삼국유사는 우리 고대사의 기본 저는 사료라고 봅니다. 삼국사기만이 정사이고 삼국유사는 빠진 걸 이렇게 모아서 설화식으로 엮었다.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글도 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저는 대등하게 우리의 기본 사료라고 봅니다. 바로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삼국유사보다도 조금 뒤에 이렇게 나온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만은 이승우의 제왕문계도 또 같은 내용으로 더 자세히 나오죠. 왜 우리는 이것을 신화적 사실로 치부하고 심지어 그 이후에 한참 후인 기원 몇 세기 기원 전 1세기 기원 이때의 역사까지도 삼국사기의 역사까지도 불신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화 사대주의적 그런 어떤 발상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에 의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저부터도 그런 거기에 동화된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중원 중심을 사고, 왜 뿌리 박혀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역사는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뭐, 책봉을 하고, 중국에 조공받치고, 뭐, 이런 거, 삼국사기 보면, 아주, 김부식 삼국사기 보면은, 뭐, 몇 년도에 중국에 조공받치고, 또 사신이 중국에 보내고, 무슨, 거기서부터 뭐, 책봉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고구려 관계토항, 조합가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관계토항 비와 관련해서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도 보면, 그냥, 뭐, 평면처럼 이거 보면은, 저는 이건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당시 우리 삼국이 강국이었을 때, 특히 고구려, 또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강국이었을 때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진남북조 시대, 이런 분열이 되고, 어떤 국가가 20년, 30년도 못 가고, 많이 가야만 100년도 못 가는 국가들이 멸렬했잖아요. 서기 3세기부터 수나라에서 통일된 7세기까지, 7세기 중국 거의 될 때까지. 그런데도 그걸 삼국으로 받들면서 우리 역사가 과연 그랬을까? 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그 광개토 태왕 비문을 공부하고 또 가면서 느끼고 또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제 나름대로의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비록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사 전문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일본 말을 여기서 꺼내서 안 됐습니다만은 센문 박하라는 말이 있어요. 센문 박하. 이게 널리 쓰이는 말인데 이 전문가가 한 가지라도 자기 이외 분야 또 자기만이 잘난 체 해가지고 우리 전문가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이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수주의적 시각에서 그리고 유리한 기록이 있으면 그걸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의 역사의 어떤 토대로 삼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나와 있는 것마저도 부정을 하는 이런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록, 새로운 유물이 밝혀지면은 그걸 종전까지 했던 것도 바로 바꿔야 하는 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우리가 역사에서는 승자에 의해서 유리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역사적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다시 전체를 고쳤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또 역사적 어떤 서류 아니면 역사서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대사 부분 특히 우리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동안 전문가들만이 딱 비장해두었던 비장한 무기 같은 게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25사 대만의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는 번체차로 되어 있죠. 간체제가 아니라. 거기는 25사가 다 그대로 쭉쭉 치면은 사기, 열전, 무슨 열전, 치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적 유물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이게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고조선과 당시 했던 한나라의 접경 지역은 저는 나나라고 저 나름대로는 봅니다. 나나 있고 대령화 있고 그 다음에 요하 있고 압록강 대동강이 쭉 나오지요. 그건 지난번에 제가 답사를 가서도 제 적은 지식으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조선은 어떻게 보면 부여, 고구려, 예맥, 기자, 유만, 진번, 낭랑, 숙신, 옥저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제후국 내지 거수국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은 고조선의 이 서쪽 변경 지역에서 명멸했던 거수국의 하나고 거수국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이 중국 사서 쪽, 중국 측 사서나 또는 그 어떤 주가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것만 강조되기 때문에 고도선은 다른 이 제후국 내지 거수국들은 마치 없었던, 아니, 아무 역할을 하고 미미한 것처럼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도선이 이제 차차 퇴퇴하게 되죠. 거수국들이 또 분리 독립해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몇 개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국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열국시대가 발전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가 진행됐고,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민족사적 정통성이 이어져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민족사적 시원에서 볼 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 개국은 단군, 왕금에 의해서 고조선이 건국된 BC 2333년으로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천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민족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개국을 한 날이다. 이는 마치 터키가 돌궐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몽골족 일파인 유연을 격파하고 독립해 나왔단 말이죠. 이때를 독립한 때로 보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우리 민족사적으로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저는 그 고구려 역사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3박 4일 일정으로 고구려 도읍지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갔어요. 제가 혼자 가기가 뭐하니까 집에서 이제 제 막내하고 집사람 같이 갔습니다만은 꼭 가봐야겠다 하는 그런 일념이 계속 미루다가 또 기회가 놓쳤기 때문에 백두산 연길까지는 한 4차례, 한 5, 6차례 갔습니다만은 그걸 안 가고는, 금년 안에 안 가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이 심양공항에서 내려서 3시간 차를 타고, 차는 물론 렌트를, 기사 딸린 렌트를 해서 3시간을 달리니까 환인이라고 도착을 했습니다. 환인은 지금은 만교 자치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구려의 첫 도읍지로 이제 삼국사에 나오죠. 환인에 도착해서 바로 이 오녀산성으로 갔습니다. 이게 첫 도읍지로서 이제 추모왕이 도읍했다고 하는데, 오녀산성은 사실 우리 역사 보면 삼국사기는 결본성으로 나오죠. 또 광개토 태왕 뒤에는 홀본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서에는 흘승골성이라고도 하고, 오녀산 박물관을 거쳐서 다 올라가면 3시간에 걸쳐서 아주 샅샅이 봤습니다. 그날 날씨도 아주 좋고, 아주 온 산이 다 붉게 물들고, 정말 아름다운 산하였습니다. 날씨가 아주. 저는 지금 이 오녀산성을 비롯해서 고구려 도읍지는, 집안에 있는 도읍지 전체는 고구려 유적으로서, 고구려 왕릉 및 고분 유적으로서 중국 정부에 의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이 된 겁니다. 등록을 하면서 이제 이름 같은 것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개명도 하고 하는 것도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거기 오녀산성에서 둘러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과연 오녀산성 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해발 한 900m 이 정도인데 이게 고구려 첫 도읍지인가? 저는 아니다. 이건 첫 도읍으로서 이렇게 이런 거창한 이게 남아있고 그 올라가는 고도 18방이라고 그 도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처음에 나라를 세워서 몇몇 끌고 내려와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이런 정도의 성을 쌓고 그렇게 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고구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도 뭐가 있었고 내려온 그런 나라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 뭐 고도 18반이라고, 그건 그 중국정보에서 나온 편말에도 나옵니다. 고구려인들이 건설한 유일한, 그러니까 그 온해산성에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돌길로 쭉 폈는데, 마차하고, 같이, 수레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구불구불 해가지고, 근 900m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는, 그 전에 제가 노마를 갔을 때도 그 노마 가도를 몇 번 이렇게 군데군데 봤습니다. 이 노마 가도에 못지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노마 가도도 지금 이렇게, 이런 기술로 할 수는 없다. 이런 걸 느꼈어요. 거의 노마 가도가 뭐 BC 몇 년 하면 거의 고구려 그때하고 똑같이 그 시기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고도 18관이라고 18번 굽이굽이 됐어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그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얼마 안 걸린다마는 사서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고구려인들의 이 길을 낼 정도, 이건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길은. 그 온해산성까지 올라가는. 이걸 보고는, 이게 고구려의 역사라는 것은 설화다, 신화다가 아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그런 웅장한 역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기서 산 정상에서는 다 그 보면, 거기 다 돼 있죠. 군사들 주둔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혼가, 비류수라고 하는 게 대단하죠. 그거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댐을 막아서 더 크게 이렇게 큰 호수같이 아주 웅대하게 보입니다만은 정말 천연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감회가, 그리고 제가 받은 지적 충격이라는 게 상당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환인시대에 지금은 자추만 남아있고 없는 이제 소위 상고성자, 하고성자. 이건 어떻게 보면 편시, 전시에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건 고구려 초기 추무왕이 거기서 삼국사에 보면 40년 했다가 유리왕 때 이제 국내성으로 옮겼다고 됩니다만은 40년 도읍지는 아니었다. 저는 이런 걸, 그리고 역사서에 어디 행간에 남아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자고 다음날 3시간을 달려서 지반에 갔습니다. 지반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지반에 국내성, 환도산성, 광개토 태왕, 광개토 태왕릉, 장군초, 모두르명, 연모면인데요. 등등 해서 거의 자세히 좀 한번 봤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저는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을 봤습니다. 고구려사도 보고, 또 고구려 소위 사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쓴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 당시는 못 갔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지 않고 고구려사를 쓴다는 거. 이 넌센스다. 그 살아있는 고구려사는 저는 적어도 우리가 삼국사에서 본 BC 37년에 건국이 됐다. 이것도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고구려는 태조왕 때 들여서 어쩌고저쩌고 백제는 고유왕 이렇게 찾고 그럽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훨씬 되는 고구려는 이보다 앞선 국가였다. 광개토 태왕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추모왕으로부터 쭉 가게 쭉 앞에 설명을 하고 광개토 태왕은 17세 손이라고 했어요. 17세 손. 추모왕부터. 이걸 3대 대주리왕, 대무신왕. 이때부터 또 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삼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13세 손이라고 나왔어요. 13세 손. 벌써 거기서 한 120년에 150년을 까먹고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냐? 김부식이 신라 BC 57년 건국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뭘 뚫리다 보니까 그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비는 뭡니까? 이게 저는 이 광개토 태왕비, 지금 저는 오늘 또 지금 이 강의와는 별도로 제가 다른 어떻게 좀 제쳐두고 광개토 태왕 비문 해석한 거 다 갖다 놓고 한자 맞추고 거기에 하루 종일 공부하다 왔습니다. 이 볼수록 이게 광개토 태왕비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고대사의 최고 보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광개토 태양비 거기 가가지고 그대로 지금은 뭐 유리 어떤 그 비각 속에 들어가 있느냐면 안에 들어가서 물론 사진만 못 찍게 하고 1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140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비는. 일본 놈들이 그걸 떼서 가져가려고 하도 그걸 못 가져가서 너무 크고 또 그 당시 현장하고 반대도 있었고 그 정도로 튼튼한 비입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 태양비는 고구려인들이 직접 쓴 역사서입니다. 이거 직접 그 고구려인에 의해서 쓴 거니까 장수왕이 아버지 21년의 치세를 세우기 위해서 장수왕 2년 414년에 세운 비입니다. 직접 쓴 거예요. 이건 이 이상 정확한 것이 뭐 있고 이걸 안 믿으면 어디를 믿겠습니까? 김부식이 그 당시 광개토 대왕 그 무렵의 치세를 적은 것은 그 일이 있으면 700년이 지난 겁니다. 700년 후에 김부식이가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쓴다는 우리는 고려 말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디서 믿어야 합니까? 그것도 김부식이는 취사 선택했어요. 또 자기가 있는 삼국사기 쓸 때 이미 그 고구려 광개토 대왕대의 역사는 700년 전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좀 더 역사서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고려시대 말의 역사를 지금 쓰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광개토 태양비는 직접 고구려인들이 직접 쓴 겁니다. 이게 지금 해동 제1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광개토 태양비의 해석을 제대로 해서 그 신묘년 기사 이건 저는 지엽적인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해서 이것만 제대로 번역 제대로 하고 그 취지 등등을 해서 별개의 책으로 국민교재 역사교육 교과서 부록으로 이건 저는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국내성의 성터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약간 높이는 줄였지만 그것을 보면은 정말 그 대단함을 느낍니다. 특히 남문, 서문 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압록강하고 바로 만나는 그 지점. 그래서 이게 한 20m쯤, 말하자면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국내성 성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환도산성, 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국내성 있다 환도산성 옮긴 게 아니고 물론 환도산성이 나중에 옮겼지만 이건 교체로 이렇게 돼가지고 전시에 국가 비상사태는 다 환도산성으로 갑니다. 그 왕궁 이쪽은 물론 주민들 이쪽은 남아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그 국내성에서 환도산성까지는 몇 킬로 안 돼요? 한 2, 3킬로? 그게 안 됩니다. 이 삼상왕이 바로 그걸 옮겼죠. 이 삼상왕 역사를 보면은 아주 그렇게 삼국사기나 고구려사를 기록한 교과서나 그 역사서를 보면은 별로 좋은 말도 안 쓰고 글이 잠깐 옮겼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환도산성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삼상왕의 그 웅대한 업적을 필설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걸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는 오히려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지금 남아있는 것도 유적들도 다 없어지고 뭐한 걸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막 임시로 복원도 해놓고 했습니다만 더 많은 것이 지금 묻혀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태왕릉비를 좀 보면서 이 삼국사기 기록하고 태왕릉비에 나온 태왕릉비도 이게 그 부분이다. 광개토 태양 보면은 평면체로 되어 있어요. 겹치지 않습니다. 약간 겹치는 것도 뜻이 완전히 다르고 이건 뭘 뜻하느냐?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는 그 중국 사설을 중심으로 하고 중원 중심으로 사고에 젖어가지고 그 고구려인들이 직접 쓴 생생한 기록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중원 중심 중국의 연나라 한 문도 안 나와요.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광개토 대왕까지도 마치 중국에 조공했던 것처럼 나와 있어요.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죠. 영락 몇 년, 5년부터 시작합니다. 영락 5년, 영락 몇 년,
평면체로 쭉 돼 있어요. 특히 그 2부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그 주체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조종하지 않았어요. 대등하면서 사신을 보내고 했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원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 삼국사기였고,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불리한 저는 고구려 모든 왕이 독립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광개토대왕 비에 남아있거든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고 그 관련된 기록을 다 없애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개토대왕 비에는 분명히 영락으로 다 시작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왕 비의 주체는 누굽니까? 광개토 태왕입니다. 태왕이 처음부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은 추모왕이 건립하신 터다. 추모왕은 북부에서 왔으며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라고 그랬어요. 추모왕이 다 주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어는 숨어있던 나와있던 추모왕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한참 읽다 보면 신문연 기사에서는 왜가 주어가 돼가지고 왜가 건너와서 어떻게 치고 신라 백제를 뭘로 삼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학자들 사이에 신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히 해결할 문제라고 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너무 쉽게 얘기하고 또 독단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저 나름대로는 다 분석을 했어요. 저는 이 분석 제가 이 법학자가 아니라 이 분석하고 외우고 이런 것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자신 있어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중국어 이 한문 실력은 대단히 못해도 나름대로 필담으로는 중국말은 못해도 필담으로는 할 수 있을 정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61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동네에서 서당도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가 이제 말하자면 이종 마을이고 해서 동네 할아버지 밑에서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주어드는 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는 좀 친숙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왕은 중국에서는 이제 고구려는 칭왕을 했지 칭제는 안 했다. 세자라고 했지 칭태자라는 말은 안 했다 했고 중국 사람들이 쓴 고구려사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막 나옵니다. 근데 고구려는 그때 왕이나 천자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능이나 또는 총 이런 거 다 똑같이 봤어요. 이 태왕비 천물에 나오지 않습니까? 추모왕은 천재의 아들이라고. 천재의 아들이 뭡니까? 천재지자라고 나오잖아요. 천재의 아들 하면 천자 아닙니까? 천자. 딱 그렇게 들어갔어요. 천자 아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이것만큼 정확하게 고구려가 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 천자는 중국만이 사용해야 한다. 중화민족 이 사람들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야만 되는 숙명적인 관계에서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고구려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저는 이 중원이 아니라 이쪽, 말하자면 이 동해력을 중심으로 한 홍산문명의 이 틀을 가지고 고구려는 중원과 자원을 다 괴로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거기 광개토 태왕 비의 신묘년 기사로 좀 많이 그렇죠. 그 신묘년 기사는 신묘년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이 백제와 신라를 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주어는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외가 거기 보면 외이 신묘는 내도 해파 백잔 그 두자 없어지고 신라 이유신민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 이거 가지고 아마 수십 년 동안 논쟁했고 몇 개 나왔을 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건 명확합니까? 왜가 건너오니까 신묘는 사실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해가 아닙니다. 광개토 대왕은 그 뒤에 광개토 대왕 영락 문명을 쓰면서 앞에 내세운 거예요. 광개토 대왕 신묘는 광개토 대왕 아버지가 고국 천왕인가 됩니까? 거기 그 아버지가 죽은 해입니다. 그러면 광개토 대왕은 그때 즉위를 했지만은 그거는 1년으로 안 치죠. 그 다음부터. 그때 외가 건너오니까
광개토대왕이 바다를 건너서 도해파 건너서 이를 무찌르고 백제신라를 이렇게 신문으로 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추호가 광개토대왕이고 거기다 왜 외가 했다는 것을 공적을 내세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적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기업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보면 3부에 보면 비와 능을 지키는 그 수묘인제도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지금 해석해놓은 그런 해석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수묘인제도는 마치 무덤을 지키는, 능을 지키는 노예에 관한 규정이다. 뭐 능참봉 규정이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 보면 국영 간연해가지고 뭐 호수가 다 나오고 이건 고구려의 사유조직을 쓴 거다. 이걸 좀 연구를 해야 합니다. 2012년도에 집안에서 발견된 고구려비, 집안 고구려비에도 바로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일반론적으로 거기 수명제도에 관련한 국영 간연에 관한 것을 풀어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 그 집안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고구려하고 우선 이런 부분만 좀 더 연구를 하고, 이해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헌법적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의 건국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다른 어느 거에 치우치지도 않고 헌법, 우리 그 대한개국 그 법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헌법, 제헌헌법 그것만 제가 분석하고 국회 속기록 분석하고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어떤 이 판단, 주관적 가치 판단은 거의 저는 배제를 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국연호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있고, 또 그게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 또 학자들 사이에 거기에는 뭐 법학자가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역사학자들, 경제사가들, 뭐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한 가운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 그래서 이승만은 48년 건국의 주역이고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내세우는, 주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절 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절은 일관해서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은 본인이 수십 번 강조했어요.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첫 강의 때 이종찬 전 원장님이 여러분 강의하신 거 보셨잖아요. 거기만 해도 벌써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당시, 대한민국, 8월 15일 정부 수립 전후에서 또 제헌헌법 전후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또 헌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국회의장으로 이승만이 이제,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7월 10일에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죠. 그때 본인의 발언을 보면은, 김인현 3월 혁명, 원래 우리 헌법 전문, 처음에는 3.1 운동이 아니었어요. 3.1 혁명이었어요. 3.1 혁명. 저는 지금도 3.1 혁명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고, 이승만도 3.1 혁명에 걸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부 조국 재건을 한다. 국가를 재건한다. 이런 표현을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헌법 전문에. 이게 이제 국회 속기록에 나와요. 속기록에.
그러자 이제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국회 그 특별위원회가 특위가 구성돼가지고 전문 내용을 다시 가다듬습니다. 처음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3.1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1운동이 아니라. 이걸 이제 이승만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특위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들 대한 국민은 김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김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다. 건국했다는 거예요.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빠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헌헌법. 그 당시 3.1운동으로 국가가 건립됐고, 지금 다시 그 국가를 재건한다는 거예요, 다시. 국가 건립된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재헌헌법 전문에 명백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초대 대통령으로서 행한 그 정부 수립 기념사, 그때도 제목도 정부 수립 기념사 말미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그렇게 그 나와 있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30년은 1919년 대한민국이 건립된 해로부터 48년까지 되면 30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부 수립의 첫 관보가 48년 정부 수립되고 보름 만인 9월 1일에 첫 관보가 발행됩니다. 거기에는 헌법부터 우리 국가 정부조직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의 기본을 정하는 모든 게 다 정책을 정하는 것이 관보로서 고시되고, 이 관보는 공문서 효력을 갖는 겁니다. 관보에도 명백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걸 쭉 이어가지고 관보 1호가 48년 9월 1일에 발행됐는데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보에. 이건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는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그걸 가장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그 1919년 6월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후에 6월에도 이승만이 초대 그때 그 당시 그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 그 임시정부에 그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태리, 일본 등의 친서를 보내자는 거기에 보면 프레젠트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그 문서가 다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이정찬 원장께서 뭐 할 때도 그 문서 이렇게 다 그런 쭉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PPT는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좀 강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공채를 발행합니다. 독립공채. 이거 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 국가 공채는 1963년 제3공화국 때 상원하는 법도 만들어요. 독립공채 상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1919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대한민국이 비록 망명정부였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기서 한 걸 그대로 행위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지만은 이런 어떤 대한민국 건국 이념, 건국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48년 건국을 지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전혀 잘못된 사실관계다. 이런 말씀, 굳이 국부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국부라고 쓸 수는 있다. 저는 봅니다. 이 19년부터 25년까지, 1910년 25년까지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바꿔지잖아요. 자꾸 주석계로도 바꾸고, 이제 대통령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수립 후 첫 대통령으로서의
그 의미에서는 국부로 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전문과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에는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 우리 헌법의 기본 방향, 이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국가를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헌법 전문은 본문과로서 아주 중요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헌법 재판에 있어서도 바로 그 헌법 전문 조항에 의해서 재판 규범으로서 효력을 갖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기본 노선을 그 국가가 어떻게 수립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헌법학적으로. 헌법 전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법적 정책에 관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재헌헌법에 들어갔다가 4.19 이후에 만들어진 제3차 개헌, 4차 개헌, 또 3공화헌법, 유신헌법, 5공헌법에서는 그만 다 빠져버렸어요. 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런 말이 빠져있다가 현행헌법은 바로 6.29 선언에 의해서 국민이 얻어낸 그런 헌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헌법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고쳐야 할 상황이지만은 그 헌법에서 다시 어떻게 현행 헌법에서는 바로 이렇게 바로 그 헌법 전문 초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됩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그리고 임시정부 법통. 이건 명백히 헌법은 현행 헌법은 이걸 뭐 물리해석이라고 합니다. 법문상 명백한 것을 물리해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물리해석에서 이게 좀 애매한 것을 하는 걸 뭐 해석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법원이 하고 이건 물리해석상 명백해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것은 저는 우리 헌정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 헌법이 이걸 채택할 때 충분한 연구가 안 돼서 다른 자료가 있는데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현행 대한민국 정부는 바로 이 3.1운동을 일으킨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명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은 그거야말로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한민국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가 됩니다. 4월 13일이 아닙니다. 4월 11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고 국토회복 후 1년 이내에 국회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같은 해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다시 바꿔집니다. 이 임시헌법은 아주 그 조문도 100여 개조가 됩니다. 이 임시헌법에서도 그대로 이 정신을 이어받고 있어요.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에 건립된 겁니다. 국가의 근본법이고 최고 규범인 그리고 국민주권과 통치권 행사의 기본을 정하고 있는 이 헌법, 특히 전문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국대를 둘러싼 헌법적 차원에서의 논쟁은 저는 명백합니다. 이제 여기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 차원이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건 아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다. 저는 얼마든지 이 물리해석만 가지고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차원에서 한다면 그거야 얼마든지 하는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 두 가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 학계나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들어서 그 반론에 대한 반박 내지
개발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919년 건국됐다는 이 설에 대해서, 저는 헌법 규정이라고 봐요.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독립선언만 했지, 국가로서 실체가 없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보통 이 헌법학상, 국가학상,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국가 구성의 3요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영토와 국민에 있었는데 주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다수설로 돼서 헌법학자들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과연 거기에 그대로 들어맞는가? 제가 나름대로 이건 분석을 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아까 반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건국일을 간단히 돌아봅시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하거나 건국일로 봅니다. 미국 7월 4일이면 미국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독립 건국일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날은 14명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만 발표했어요. 뭐 아무것도 국가 실체가 없었잖아요. 영국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것도. 그걸 건국일로 한 것은 그때 미국인들의, 식민지인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독립하겠다는 의지,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독립전쟁이 진행되고 1783년, 76년에 하고 1783년에 파리 조약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독립이 승인됩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1789년 9월 4일에 미국 헌법이 개정 공포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9월 4일은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1789년, 1776년하고 몇 년 차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선임돼가지고 미국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 독립선언을 한 날, 이날은 뭐, 건국절을 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이 폭발했던 걸 독립기념일, 건국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독립기념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할 때 이미 우리 국민은 당시 조선민족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요. 바로 1919년 3월 1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 저는 3.1절은 건국절로 변경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많이 이런 의견이 있어서 토론할수록 좋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그 당시는 일본의 전쟁 중이랑 마찬가지죠. 끈질긴 독립투쟁에 의해서 우리가 1943년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우리 독립이 국제적으로 그때 보장이 되잖아요. 45년 해방을 거치고 일제 패망을 거치고 48년에 바로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이건 하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사실, 역사 사자를 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국내와는 연통제라는 조직, 또 독립공채도 바라면서 꾸준히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몇 년도죠, 그게? 40년 9월 제가 17일 알고 있는데, 이 광복군, 그래서 일제 광복군을 만들어가지고 초대 광복군 사령관에 지청천 장군이 이렇게 취임하고 그런 게 나와 있죠. 그것도 다 우리가 독립을 위한 우리 투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불체 반론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 독립선언 당시에 우리에게 국민과 영토는 있었는데 주권이 없었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통설적 전해였어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자체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을 국호와 그 국제 정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 민주공화제를 전제로 하는 국민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의 주권, 즉 대외적 독립성, 대내적 최고성을 가진 상징적인 주권이 있지만 다만 이 주권이 일제의 강압적 통치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통치권, 우리가 통치권이 일제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뺏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독립선언 투쟁을 통해서 쟁취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주권이 있었다. 또 우리 국민 주권 포기한 적도 없어요. 그 당시 우리 그 국민들이. 다만 통치권이었었다. 우리 현행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그랬어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은 학자들 어떻게 설명하고 지금 동서주권은 뭐냐? 현재 북한 지역에는 영토는 영토지만은 통치권의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의 실효적 지배, 실효적으로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다. 실효적 지배의 결렬한 표현을 썼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권은 실효적 지배가 없었어요. 근데 왜 주권이 없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제헌헌법, 현행헌법으로 이어지는 이 국가적 헌법적 정통성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7년 10월 12일 그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구단이 지금 없어졌죠. 어디죠? 저쪽 조선호텔 그쪽인가요? 그 천구단? 거기에서 고종이 황제직위식을 거행합니다.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라하고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다. 이렇게 황제직위식을 하고 대한제국이 성립됩니다. 이 대한제국은 1910년 일제 강압에 의한 병합에 의할 때까지 8월 29일 존속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대한제국은 조선왕조를 그대로 승계한 그 제국이죠. 이게 그리고 나서 1899년, 2년 후인 99년에 이 대한국국제라는 이 일종의 이 헌법이 공포됩니다. 대한제국의 헌법. 이 헌법은 국가 권력의 주체는 황제가 있고 이에 따른 권력 행사 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9개 조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본권에 관한 조항도 없고 의회제도 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초에 자주 독립의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주 독립 제국으로서의 기운을 갖는다. 이에 앞서가지고 이 2년 전인 1895년 1월 7일에 고종이 종묘에 나가서 대원군도 데리고 또 세자 또 이 종손, 종친, 백관들 데리고 나가서 홍범 14조라는 이러한 일종의 서고문을 공포를 합니다. 이걸 이제 홍범 14조 그 다음 날 국민들한테도 공포를 합니다. 홍범 14조에는 거기서 이제 독립국임을 강하게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자주독립을 확립하고 조세법률주의, 의회주의 이런 조세법률주의 의회주의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관료 권한을 어떻게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 그 헌법은 그 홍범 14조는 헌법적 틀을 약간 갖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근대조금의 최초 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것이 사실 그 후에 고종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가고 어쩌고 하다가 위험을 되는 겁니다. 어떻든 홍범 14조와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도
헌법의 어떤 하나의 그 틀이 또 어떤 미미하지만 틀이 갖춰진 거 아니냐. 최근에 그냥 대한제국 이 허울뿐인 제국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고종 나름대로 또 우리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고 일제의 어떤 강압이 없었더라면 그대로 대한제국이 많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역사의 주역이 됐을 거야. 이런 방송에도 나오고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한 게 있지요. 이 원수부나 시위대, 진위대 같은 걸 통찰하고 동폐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지계를 발행해서 이거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양전제도로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산업 근대화를 시도했어요. 철도, 전기, 금융, 관광 등을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결국 노일전쟁으로 이렇게 그 국면으로 가면서 일제의 어떤 포갑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상실되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봐야 한다는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대한제국의 국기인 태극기, 지금 태극기에 약간 형태는 달라졌습니다만은 하여튼 태극기하고 이 대한민국 국명, 대한이라는 국명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현행 헌법까지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의 어떤 민족 국가로서의 대한제국과 현행 우리 대한민국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이건 대한민국 임시헌법이죠. 여기에 이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 임시헌법, 아까 말씀드린 9월 11일, 1919년 9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보면 대한제국의 강토는, 거기 보면 임시헌법은 그 대한제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대한민국의 그 강토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구황시를 우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승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 그리고 국명까지도. 지금 재헌헌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재헌헌법에 의한 임시정부 헌법과 현행헌법 사이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서 일제 강국에 의해서 한 모든 우리 생활관까지 다 단절이 됐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할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제 강점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헌법에는 광복 이후를 우리가 국토를 회복할 것을 대비해서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행위, 효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것을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대한제국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고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그 어떤 행위 효력까지 현행 헌법에서 재헌헌법에서 수용을 하고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어지는 생활관계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0조에 보면은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고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헌법 1919년 9월 10일에 공포됐다고 그랬죠. 55조, 56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토회복 후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되 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여기서 국회는 바로 재헌헌법, 재헌국회를 이야기합니다. 국토회복 후에 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 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서 행해준 그 행위 효력은 임시 재헌헌법 국회가 소집돼서 거기에 맡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헌헌법은 어떻게 됐느냐? 재헌헌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재헌헌법 부칙에 보면은
현행 법령, 부칙 제100조입니다. 현행 법령은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칙 제103조에 보면 재헌헌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자가 직무를 행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제강점기나 또는 미풍정 하에서 그 법령과 그 법령에 의해서 행해진 각종 그 공무원이 하는 행위, 이 법령의 효력은 대한민국 헌법, 대한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을 계속한다. 그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주로 민사, 상사관계, 거래관계, 가족관계 이런 건 그대로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공법적 행위로서 뭐 형법행위 뭐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 헌법과 저촉이 때문에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당시 직접 통치권을 행사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장치가 되어 있어요. 헌법적으로. 그래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 헌법에 의해서 수립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게 연속성을 갖고 있을수록 다 장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를 거부면으로 봐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일제강점기에 그럼 이런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우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치밀하게 그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그 법무장관이었던 이인 장관, 애산 이인 장관도 당시 국가였었지만 정부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또 물으면. 이런 문제점은 법적으로, 헌법적으로는 충분히 다 해명이 된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쭉 관련 조문을 찾아서, 연구하고 또 검토한 결과입니다만은, 이걸 부정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 모르겠죠. 다른 학설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이 헌법 해석이 물리 해석의 어떤 이 목적론적 해석 이런 걸 떠나서 물리 해석에 의해서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이걸 전제로 모든 것을 논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또 실제 우리의 이제 모든 어떤 주권자로서의 모든 행위나 우리 정책은 거기서부터 이제 정상국가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 기간이 길었어요. 미국 경우는 독립선언 하고, 이 헌법이 공포되고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할 때까지 기간이 한 4, 5년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1940년이니까 한 30년 약간 그걸 길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전제에서 논의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바로 잡을 수 있다. 만약 이걸 부정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그로 인한 국민적 어떤 에너지 소비 또 갈등, 분열 더 이상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어떤 국가 정체성 문제나 또는 우리 헌법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기본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이런 관점에 보수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에 있어서는 좀 더 진보적으로 약자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지만은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나눠드린 여기에는 좀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까지 해서 정리해서 발표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특히 이제 나름대로 헌법을 쭉 공부를 했고 또 실무를 담당했고 나름대로 헌법 전문가로서 이 점만은 제가 분명히 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